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닥터 윤서부 인사드립니다. 네, EBS 드림즈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정단장 말은 예, EBS 드림즈 정단장 인사드립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6월 모평이 드디어 시험을 쳤고 이제 끝났습니다. 시험 치느라고 일단 고생했어. 토닥토닥부터. 예, 저는 감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독님이랑 감독하신다. 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던 올해의 6월 모평을 드디어 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본 모든 수험생들을 이 자리에서 일단 토닥토닥 격려를 해드릴 거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왔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뭐 제가 끝나고 이제 물어봤죠. 네. 예, 우리 반 애들한테 어땠니? 했더니 표정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긴 했는데 아무래도 네. 지난번에 우리 3학년들이 지금까지 시험 본 모의고사가 어쨌든 횟수로서는 세 번째지 않습니까? 네네. 3학년 올라와서. 근데 3월 모의고사 나눠줘서 그 워킹 스루로 봤잖아요. 네네. 그 집에서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봤겠습니까? 그다음에 4월 모의고사 5월로 연기돼가지고 조금 좀 어수선한 가운데 봤고, 이제 오늘이 조금 어찌 보면은 학생들 긴장감도 좀 있고 제대로 해둔 시험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조금은 이렇게 상기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또 기대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만큼이 안 나온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종례 때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 6월 모평은 어차피 끝났고, 이 끝난 6월 모평의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볼 겁니다. 예. 그 전에 이벤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라이브로 막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 화면을 빡 캡처해가지고 SNS에 열심히 올려주세요. 열심히 올려주시고, 자세한 방법은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샵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경품 그냥 선물 그냥 라이브 선물 열심히 받아 제가 막 던져드리겠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인지 얘기하고 싶은데 예. 안 되네. 자, 어쨌든 이제 6월 모평이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되게 기분 좋게 와, 시험 잘 봤다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아마도 전체적으로는 좀 쉬워서 그런 면이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뭐 아주 어려운 시험은 솔직하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직접 풀어보질 않아서 예, 뭐 여러분들이 국영수는 저보다 훨씬 더 실력자니까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나오는 어떤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은 이 데이터가.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문제를 네. 갑자기 난이도 있게 딱 내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을 이렇게 분노하죠,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난이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좀 됐었던 만큼 조금 쉽게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수학과 평이 예, 가장 그건 맞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평이 했던 문제 요렇게 뭐 항상 평가원은 뭐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렇죠. 평이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누구나 하는 학교 생활을 거니까. 성실히 한 학생은 누구나. 근데 지금 댓글창에 지금 화가 좀 많이 나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이 6월 모평의 문제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특히나 올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더 어려운 부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재학생과 재수생들, N수생들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사실 객관적인 첫 번째 시험인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앞에 학력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전국 위치를 내가 이렇게 딱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6월 모평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 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고민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재수생들이랑 재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고민을 해보긴 했거든요. 어때요?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시험에서 재수생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과 쪽 재수생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반면에 문과 쪽 학생들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학 출제 범위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 아닙니까? 그렇죠. 수학 가형이 빠진 것은 기하가 빠진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이 이 N수생들한테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형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재수 졸업생들은 이 삼각함수를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배우지는 않거나 아예 안 배우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유불리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좀 있었는데 문제 전체가 조금 쉽게 나와서 조금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우리들이 선생님이 이제 단장님이 준비하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등급 컷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 등급 컷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친 시험 가채점 결과하고 등급 컷 요걸 좀 조절해 가지고 등급 컷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주시죠. 예, 나왔습니다. 예, 등급 컷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저희가 난이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난이도라고 하는 건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이제 체감의 또 다른 난이도가 또 다르고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나온 난이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 2년치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이제 2019, 2020,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거죠. 오늘 이제 2021 모의 수능이라고 하는데요. 모의 수능만 쭉 나열해 봤습니다. 지금 국어의 경우에 2019 학년도에 지금 6월, 9월이 이제 90점대에 좀 다소 등급 컷이 높죠. 1등급 컷이 2등급 컷도 높은 편이고. 근데 이제 수능에 가서는 좀 많이 낮아지는 걸 봤을 때 이제 6월, 9월이 상대적으로 좀 쉬웠고 수능이 좀 매우 어려운 이런 한 해였습니다만 2020년을 보면은 이제 난이도가 일정하게 좀 유지가 돼요. 물론 이제 수능은 또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좀 쉽게 약간 널뛰기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본 시험의 좀 예상 등급 컷입니다. 물론 여기 나온 것도 이 원점수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상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원점수 등급 컷은 공개를 하지 않아요. 표준 점수 등급 컷만 공개하기 때문에 이 당시 예상치였고 이게 오늘의 예상치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뭐 1, 2점 정도까지도 등급 컷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이러하다. 그러면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 수능과 지난 11월에 봤던 수능하고 이번 6월 모의고사의 수준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 전체적인 등급에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입니다. 이제 수학이 사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학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은 좀 어려우면 한 88 또는 아주 어려우면 뭐 84. 그다음에 보통 이제 92 이렇게 이제 나온다.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나왔나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예상대로 지난 2년 동안의 등급은 이렇게 비슷했죠. 92, 92, 89, 89, 92 이렇게 비슷한 1등급 컷과 비슷한 2등급 컷을 보여줘 왔는데 오늘은 조금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점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한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떨어졌느냐 또 2점짜리, 3점짜리 특히 이제 그 2점짜리의 경우에 이제 실수고 3점짜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3점짜리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아마 4점짜리 문제 내에서 평가가 갈렸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은 이제 홀수 점수가 거의 없죠. 지금 5등급 컷에만 지금 홀수 점수가 있고 다 짝수 점수인 걸 봤을 때 아마 3점짜리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4점짜리에서는 분명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수학 나형입니다. 저는 정말 그 삼각함수라는
부분이 나영에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 있게 이 수학을 봤는데요. 예상 외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학 나영의 점수 상당히 안정적이죠. 쭉 88점이 1등급 되고 뭐 작년 수능이 조금 어려워서 한 문제 정도 어려워서 이제 84점이 1등급이 나왔었는데 역대 볼 수 없는 예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점수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이건 지금 저희 EBS에서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입시기관 것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다른 입시기관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나영은 쉬웠다 정도가 아니라 좀 확실히 쉬웠다. 그래서 수학 나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학 나영의 성적을 과연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게 과연 이런 추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앞으로 9월 모의고사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이 수학 나영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는 지금 뭐 여기 특별히 준비할 필요 없죠. 등급 컷을 절대평가니까. 영어는 현재 그 언론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7에서 8% 1등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좀 어려우면 한 5% 나오고 쉬우면 10%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 중간선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의 느끼는 체감 난이도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이런 성적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올해의 6월 모의고사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어느 정도 학생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험이 조금 쉬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 9월 있고 수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등급을 나눠야 되고 또 그 등급에서 성적 순으로 표준 점수 계산해야 되는 와중에서 무작정 쉽게는 낼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최악을 대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수능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뭐 한 가지 뭐 덧붙여 드린다면 쉬운 게 유리한 거냐, 어려운 게 유리한 거냐. 말이 많죠. 네, 근데 그것도 네. 몰라요. 이제 그렇죠.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왜냐면 쉬우면 쉬운 대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이거 가지고 너무 등급 점수 이거보다는 내가 뭘 풀었지, 내가 뭘 잘못 풀었지, 뭘 제대로 풀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능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해서 재학생들한테 고3들에게 더 유리해지거나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한 단계 더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맞습니다. 필요하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할 텐데 저기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세요. 선생님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거 궁금증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입시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등급 컷을 봤는데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제 인원수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요. 이거 중요하죠. 사실 역대 수능, 역대 모평 중에서 이렇게 이슈가 많은 해가 있었나 싶을 만큼 올해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전쟁 중에 지금 시험을 치르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이죠. 부분들에 네. 있어서는 이 인원이라고 하는 부분, 응시 인원, 지원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6월 모평 응시 인원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향후 전망 어떻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도의 6월 모평 그리고 수능에서 9월 모평 수능에서 이제 입시 지원했던 응시 인원들을 살펴보면 6월 달에는 대략 재수생들이 한 6만 명, 거의 7만 명 선에서 턱걸이를 좀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예. 6만 8천 명 정도에서 맞습니다. 움직여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지원한 인원이 한 6만 7천 명 정도 되니까 접수한 실제로 인원이요? 예. 시험을 응시를 안 한 학생들까지 재수생들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6만 7천 명에서 조금 더 빠지면 6만 5천 명대 정도까지 4천 네. 명 뭐 요 정도 때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또 시험 치러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맞습니다. 느낀 재수생도 좀 있을 테니까. 저희 학교에서 재수생들을 위해서 오늘 개방을 해줬는데요. 네네. 13명이 신청했는데 3명이 안 왔어요. 10명 왔더라고요. 예.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해마다 30명에서 40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20명대 초반이 왔더라고요. 접수를 한 인원들 중에서 예, 예. 한 60, 70% 정도만 온 거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역대 모평이랑 수능을 비교를 해보면 6월 모평의 응시한 인원들, 지원한 인원들 말고요. 시험 치겠다고 지원한 인원들 말고 응시한 인원들의 거의 2배가 수능 인원이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6만 7천 명이 지원했고 시험을 한 6만 5천 명 정도 봤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능에서는 13만 명 이상의 재수생들이 들어오게 된다. 뭐 올해는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네.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건 이제 흔히 말하는 반수생들 그렇죠. 때문이죠. 올해가 이 반수생이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6월 모평은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시험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재학생들은 대학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뭐 하고 있냐면 기말고사 기말고사거든요. 봐야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치러 오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다 반수생들이 9월 달에 몰려들게 되니까 작년에 9월이 대략 한 7만 8천 명 정도니까 한 1만 명 그 사이에 정도 또 6월에. 만여 명 또 는 거죠. 6월에 비해서 1만 명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 떨어지고 놀다가 갑자기 보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 가서 중간에 보는 겁니까? 딱 보면 답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학을 갔는데 이건 온라인 강의고 이건 대학을 갔는지도 예, 모르겠고 그렇죠. 저희 집에도 2명이 있는데 뒹굴뒹굴거리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대학생이 맞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 그렇죠.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놈 그러니까 소개팅 미팅도 못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난리를 치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아침에서. 아유 참.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생각하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다 예선 가채점에서 등급받았다라고 하는 성적이 유지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공부를 좀 더 많이 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왜냐하면 반수생이 더 많이 들어올 거니까. 이게 이제 비중에 대한 것도 생각을 네네.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재수생, 졸업생이 한 12에서 13만 명 정도가 이제 꾸준히 한 3년치 통계를 내보면 그렇죠.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는 재학생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똑같은 12만, 13만이라도 이 비중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수생이랑 반수생이 서서히 증가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증가하는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작년에 24% 정도 수준에서 유사하게 이제 재수생이,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4% 정도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작년이 재수생의 비율이 28%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높아져서 30%를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재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꼭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예. 얼마 전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별 고3들을 위한 배려 정책을 좀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7월 달에 대학들이 이제 전형 요강을 변경해서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지난 6월 4일입니다. 뉴스처럼 할까요? 6월 4일에 전국 대학교 입학 관련 처장 협의회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협의회에서 올해는 입시 전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결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합의한 보도가 6월 9일날 나는데 그날 바로 연세대학에서 보도가 하고 짠 하나 나옵니다. 뭐냐? 그 내용은 뭐냐? 바로 연세대학이 올해 3학년 1학기 창체활동, 수상경력, 봉사활동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바로 다음 날이죠. 12일이죠. 12일 오전에 서울대학에서 올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수능 최장력 기준을 3개 영역
2등급에서 세계 영역 3등급으로 낮추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오후에 정말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쟁적으로 막 예, 이야기를 하고 막 있죠, 하다가 지금. 갑자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을 학교로 부르지 않겠다. 면접 때 부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보도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니 거기에 면접을 학생들이 직접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게끔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학이 가고 있는 패턴은 한 3가지 정도인 거죠. 사실 우연찮게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서로가 대학이 각각의 좀 서로 이렇게 비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연세대학교처럼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반영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능 체제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 면접을 안 보거나 아니면 면접을 이제 고려대처럼 비대면 온라인으로 뭐 탑재하는 그런 방식의 3가지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선생님 그 중에서 제일 파급력이 크다.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서울대를 좀 파급력 크다고 봤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서울대를 보는 학생들, 그리고 뭐 서울대 지역균형, 그 안에 서울대 지역균형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또 고등학교의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추천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대가 등급을 낮춤으로써 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과거에는 이제 내신이 좋지만 수능이 안 나온 학생들이 저는 수능이 안 돼서 서울대 추천 못 받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학생들도 이제 받겠다라고 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좀 이 학생들에 대한 변별이 조금 쉽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부님께서는 뭐가 가장 파급 크다고? 사부왈. 사부님만 잘 사부왈. 들으셔야 됩니다. 예. 사부왈 가장 이제 어쨌든 대학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3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영향이 가장 큰 건 면접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대 스타일로 본 면접에 대한 이야기, 면접을 없애거나 아니면 비대면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이화여대처럼 학교에 와서 특정 장소에서 비대면 면접을 하는 이런 형태들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서울대학교처럼 수능 체제를 조절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다른 대학이 하기가 조금 힘들 이유는 재학생 배려 정책이기 때문에 재학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추천 전형이 아니면 재학생만 유리한 수능 체제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건드리긴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2가지 남는 거죠. 하나는 면접을 하거나 면접을 조율하거나 예. 두 번째는 이제 비교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세대가 비교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상 그리고 창체 그리고 봉사활동 3가지를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아니 그렇게 반영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충분하게 인식해서 우리는 고려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반영이 최소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최소화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연세대학교에서 반영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3학년 1학기 자동봉진 반영 안 하겠다, 창철동 반영 안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자기소개서에서 3학년 때 활동했던 거 썼어요. 반영 안 한다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그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위해서 자율활동에 딱 기록이 되잖아요. 학급별 예. 특색활동 이런 게 기록돼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자소서를 그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이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학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컨셉은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 7월 달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선제적으로 주요 대학들이 막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후속이 따라갈 텐데,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희일비하지 마라. 신경 꺼라. 그냥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또 전화 또 해봤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저기 대학에다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아는 사람이 많으신가 봐요.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제가 좋아요. 좀 몇 개 대학 자문을 하다 보니까 예, 인맥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뭐 딱히 어떤
정확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보겠다. 네네. 예, 그렇죠? 먼저 그럴 수밖에 이제 없죠. 자료가 들어오면 접수한 네네. 친구들의 내용들을 좀 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틀을 좀 잡아야 될지를 좀 보고 잡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전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부담감을 느끼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 하는 부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후로 6월 모평이 끝났잖아요. 네, 그럼 예. 지금 이후로 뭐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정말 학생들 중요하죠. 맨날 하는 얘기인데 네. 정말 중요할 때가 됐습니다. 6월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처음으로 앞서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졸업생과 재학생이 처음 이제 자신들의 위치를 좀 파악한 올해의 위치를 파악한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다시 또 어떤 이제 졸업생들이 좀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위치가 어느 정도는 이제 대략적인 위치가 나올 텐데요. 이제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면 이제 자신의 정확한 위치, 지피지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시점이 이제 진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학종 또 수시 학종 쪽이다. 아니면 나는 내신 성적을 통한 어떤 교과 쪽이다. 아니면 나는 뭐 논술이다. 아니면 나는 정시까지 가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첫 발걸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죠. 6월 이제 모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입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당장 중간고사가 지난주에 끝났을 테고 오늘 시험 끝나고 그리고 7월 말에 바로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7월 말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이제 8월 중순에 성적 확인하고 방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때도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 8월 중순쯤에 방학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8월 말까지 방학이 진행이 될 테고 그럼 9월 초에 개학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아하. 9월 초에 바로 이제 개학과 동시에 얼마 안 있다가 모평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 모평 이후에 바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 시작되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로드맵을 쭉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말 기말고사까지 시간을 생각해 보면 대략 한 5주에서 6주 정도 남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에 2주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종 준비 안 할 건데 방금 이제 단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력 전형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6월 모평 이후에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6월 모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적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쳐다볼 줄 알아요. 그게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예. 네,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적 올라갈 거야. 나는 넌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40만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발 무조건 낙관하고 무조건 잘 될 거야.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성적이 오르는 학생은 딱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시간 5시간쯤 공부했다. 그런데 6월 모의평가 치고 난 다음에 성적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나 8시간 공부할 거야. 그럼 성적 올라요.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세요. 내가 공부를 더 하지 않는데 성적이 오르는 그런 일은 없어요. 게다가 앞으로 성적 좋은 재학생들, 반수생들이 그렇죠. 자꾸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제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름방학이 이제 예년 같으면 보통 고등학교들이 4주 정도, 그렇죠. 5주 정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4주 완성. 뭐 네, 이런 마음. 그렇죠. 여름방학 때 내가 요거는 할 거야. 근데 올 여름방학? 며칠 하시나요? 2주 하죠. 2주. 예, 저희도 지금 2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럼 평일로 따지면 열흘이에요. 주말 빼면 열흘인데 맞아요. 열흘 가지고 여러분들 완성? 뭐 쉽지 않잖아요. 그 열흘 가지고 완성할 것 같았으면 진작 하지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여름방학 때 뭔가 해볼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름방학이 없다 생각하고 어떤 패턴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방학 방학 당일부터 개학 날까지 뭐 사주 완성 이것보다는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어떤 것에 돌입해서 완성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력 전형을 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주력 전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시, 그 다음에 학종, 논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주력 전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학종을 준비해 정시는 어차피 쭉 끝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수능까지 169일 남았거든요. 한 25주 정도 돼요. 일요일 25번. 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는 쭉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대신 지금보다는 공부 시간이 무조건 늘어나야 된다. 이게 정시 전략법이 될 거고요. 학종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7월 말 기말고사 잡고 4주 전에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2주 동안 학종 준비. 교과, 비교과를 열심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달라붙어 가지고요. 저 발표할 겁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논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논술은 일단은 뭐 수능 체제도 있기 때문에 발음이 세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예, 그 수능 때문에 수능 체제가 있으니까 수능 준비를 같이 하시면서 그렇죠. 대학별 기출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술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논술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수능 그 수시 접수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넌 수시 안 할래? 저는 정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수시 접수할 때 보면 친구들 막 여기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니까 어디 쓸까 하다가 그러면 나는 뭐 학종 준비도 안 됐고 뭐 교과도 별로 안 좋고 논술 써야지.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 수능 끝나고 논술 뭐 한 2, 3주 뒤에 보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때 준비하면 돼요 이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모의 논술 막 대학교들이 한참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막 안내해 주고 있고 또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출문제에다가 채점 기준까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좀 보세요. 보시고 이건 내 전형이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고 이거 아니야. 그러면 깨끗하게 다른 쪽으로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수시 지원 전략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시니까. 예.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6번의 기회 어떻게 쓰실 겁니까? 우선 6번의 기회 전에 담임을 하면요. 네네.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저도 이제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담임이 되면 이 자식들 조금만 더 다음 모의고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욕심이 많아지죠.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막 조금만 이렇게 안 따라오는 친구들 있으면 속상하고 막 화도 내고 싶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뭐 전략을 세우자면은 저는 이제 6개의 카드는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라떼는 몇 개 쓰셨어요? 전 그런 거 없었는데요. 하나가 단판 승부 같지 않습니까, 저희. 네. 그래서 6개 카드면은 조금 상향도 좀 써보고, 그 다음에 하향까지는 아니지만 적정선도 써보고, 이런 큰 틀과 그 다음에 전형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너무 반반씩 딱 뭐 학종 3, 논술 3 뭐 이래버리면 그게 또 쉬운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뭐 4대2 전략이라든가 교과까지 해가지고 뭐 2대2, 2대2대2 뭐 전략이라든가 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입시 전반에 있어서 성공하는 학생과 실패하는 학생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자기 성적에 솔직하냐 솔직하지 못하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입시 전략을 짤 때 가장 베이스는 무조건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이건 전제로 무조건 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시로 지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수시로 쓰는 거거든요. 그 전략에 맞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육학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략을 세워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정시 베이스 없이 나는 성적을 수능 최저를 올려서 달성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체로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대체로 저는 이제 사학종 인원술 요걸 조금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논술 유형은 하나를 잡고 2개의 대학을 쓰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좋죠. 하면 사학종 인원술 이 재학생들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니까
꼭 그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꼭 얘기 잘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거 딱 캡쳐가지고 맞아요. 이상적이랍니다. 이상적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자신에게 어쨌든 맞게. 6월 모평이 끝났으니까 수학의 난이도가 가와 나가 난이도가 확 차이가 나면서 이제 이 이과생들의 고민이 조금 더 커졌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출제는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 먼저 드리겠고요. 이제 이쯤 되면 수학 가형을 포기하고 나형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동하고 안 하는 것에서 먼저 저는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형을 포기하고 나형을 가는 것은 마치 내가 패배자다 이런 느낌을 갖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나형을 반영을 하고 그 나형이 가형의 가산점보다도 그 나형을 잘 봤을 때 훨씬 더 탁월하다면 제가 볼 때는 나형으로 전략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고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고 또 갈 수 있는 대학이 수학 가형에 무슨 수능 최저학력을 건다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좀 어렵더라도 가형을 붙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는 입시 전략적인 접근으로 가나형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그런 방향이기도 해서 그렇긴 한데 작년 데이터를 지난해 가형 데이터를 보면 가형에 차지하는 비율이 39.9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40%가 가형으로 했는데 작년이 37.8이었어요. 그러니까 37.8이 가형이었는데 나머지가 이제 나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6월 모평 지원의 39.9가 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과가 대략 한 2%포인트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이과 전체가 2%포인트 정도 증가한 상황에서 가는 어렵게 나왔고 나는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난 요쯤에서 문과로 넘어간다. 나형으로 넘어가서 내가 쉬운 수학 나에서 내가 만점 받고 1등급 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과생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선택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탐구 과목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딱 쳐봤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바꿀까요? 저는 절대 만듭니다. 제가 절대 만드는데요. 워낙 실패하는 경험들, 그러니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공한 친구들도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바꿔가지고 결과가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과목 되게 쉬워 보이는데 과목마다 다 이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고비는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이제 그 고비에 있는 거고 아직 안 해본 것은 그 고비까지 가려면 아직 먼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6월 모평 이후에 바뀌는 건 대체로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능하면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선택 과목을 끌고 가는 거 그런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1학기 비교과 준비 팁을 한번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이 전형을 바꾸면서 비교과 반영을 최소화합니다. 반영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대학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략적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 혹시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있나? 좋은 팁 있습니다. 어떤 팁이냐? 학교들이 최근에 이제 학업 역량 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비교과라고 하더라도 이제 교과 성적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우리가 비교과라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을 봐요. 근데 이 학업 역량 대학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이 학업 역량을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대학이 엄청 좋아하는 게 뭐냐? 학업 역량 중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성취를 이룬 거 되게 좋아하는데 빙고. 올해가 또 올해가 딱 기회 그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학업 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면은 요게 조금 오래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활동에 창의주제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제 탐구 활동을 학급 학생들과 모아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거
그거 기록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이 자율활동에 담기만 한다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학업 역량이 훅 올라가는 교과 세특에서도 더 멋진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보면서 내가 이 책 찾아봐야지. 그렇죠. 그 책 찾아봐야지.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6월 모평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를 가지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도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건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고3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스텝에 포커스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요 한 몇 개월, 인생이 한 7, 80이라고 둔다면 그 안에서 요 몇 개월만 고생해서 그 나머지의 인생이 많이 좋아진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좀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서 사실 밤새워서 이 라이브 강의를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EBS 온라인 입설 반드시 참고하세요. 예. 선생님들이 막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쏟아 부었거든요. 그 쏟아 부은 노하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략들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입니다. 안녕. 안녕.